송 회장께서도 임대 사업 중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거에 정부에서 장려했던 그 국민주택기금 그 건설기금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기금의 운영 그 조건에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아, 기본 예. 전제로.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그 강제 말소가 돼서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게 됐죠. 자, 지금 회장님과 더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180도 바뀌는데 불만을 가진 분들이 한데 힘을 모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왜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예. 이제 출범한 뒤에 17년 한 8월 정도에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셔서 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장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 국토부 문건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장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저조하다 면 등록을 강제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아, 있었습니다. 등록을 강제하겠다고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17년 8월에 장려를 하기 이전에도 예, 20만 이상의 임대사업자들이 이미 그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연이은 규제에 의해서 진짜 뭐 부지불식간의 날벼락처럼 이렇게 또 피해를 입게 되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뭐 일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를 지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뭐 어떤 혜택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혜택이나 뭐 특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 그것은 혜택이나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은 그 임대사업자들이 그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해서 공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과세 특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절대적인 특혜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이나 정부 여당에서 그 공적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그 도외시하고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의 과세 특례에 대해서만 이게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오인이 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와서 일반 주택임대인들도 한 번에 한해서 예. 5% 이내 그 인상을 적용받게 되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길게 8년, 지금 현재는 10년. 거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쓴다면 12년까지도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쭉 기간 동안 5% 이내에 증액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임대사업자가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과태료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요새 이제 뭐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물고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10몇 년 이상 그 장기간 이렇게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의무에 대한 과세 그 반대급부로서의 과세 특례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임대료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뭐 그래도 집 없는 서름만 하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연이어서 이제 규제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가중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모든 단기 유형 그리고 아파트 유형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다 강제로 말소가 당하게 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등록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소되신 분들은 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 회원님 사례가 크게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정도, 근 20년에 가깝게 네.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임대를 하시는 분인데 11세대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 한호가 개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보유주택 수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공시지가 다른 아파트의 보유세보다 8배 이상 더 보유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 소득이 한 4,300에서 4,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달로 치면은 뭐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자 소득 내고 뭐 건물의 관리 들어가는 비용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1, 200만 원 정도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번에 말소 당하게 돼서 내야 되는 보유세가 4,800만 원입니다. 임대 연간 임대 소득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이기도 하고 다세대 주택이기도 해서 예. 매수하는 매수하는 분 역시 다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중과받기 때문에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고 이게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LH에다가 매입을 좀 의뢰해보자 해도 구옥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외장이 드라이비트다. 이런 이유로 그 매입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분은 팔지도 못하고 LH에 팔지도 못하고 세금은 임대소득보다 더 많이 나오게 생기고 그럼 결국에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파산 또는 결국에는 이건 또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전가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분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5%그 증액 의무를 지킬 그 의무가 사라졌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 임차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 상황이라. 자, 앞서서 재등록이 불가하다는 표현 해주셨는데 예. 지금 뭐 말소되더라도 장기 임대로 다시 등록하려고 해도 그게 또 뭐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말소되신 분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가 폐지돼서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합니다. 신고 등록이 불가능하고 비아파트의 경우의 분들만 이제 현재 신설된 10년 장기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과도한 그 과세 부담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여도 작년 7.10 조치 때 임대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신규로 등록 시에는 무조건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가입이 안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택 가격보다 훨씬 이제 그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이 낮은 상황에도 이게 공동담보로 잡혀 있으면 또 등록이 안 됩니다. 공동담보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15억 정도 된다. 근데 대출이 내가 한 2억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게 공동담보로 잡혀 있게 되면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임차인이 이제 뭐 기업체 같은 데서 기숙사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되면 법인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뭐 월세 500만 그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다 하더라도 다 그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법인 기업에서 거부한 시에는 또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아예 장기로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일부의 사례고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다양한 사례들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는 사실 사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쵸. 얽혀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 이제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협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장려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이거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내용과 같이 저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거는 국가와의 엄연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등록 당시의 원안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와보지 않은 이상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규제가 바뀔 거를 예상하고서 등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이신 회원분들의 실제 계약서를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얼마에 계약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교군에 있는 다른 뭐 그 아파트를 예를 들면 동일 단지에 동일 평수에 지금 전월세 시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집계한 기준으로는 40% 정도가 저렴합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이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그 종료가 도래하는 내년 8월 가까울수록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이제 이주 수요가 늘어날수록
점점 전세물은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또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 이 차이는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인데 이 순기능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이런 집값 상승 그리고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를 위한 그런 임대차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주택 그 매매 정책으로 이거를 다루려다 보니까는 갖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가 뭐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많이. 예. 예. 자, 회장님께서는 그럼 부동산 정책의 문제 어떤 해법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비정상적인 이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포함한 예.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결국에는 공급 정책의 부재로부터 시작됐던 것은 국민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또한 이사 정책 등을 통해서 폭탄과도 같은 공급을 쏟아내겠다. 이런 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임대사업 제도도 적절한 공급책과 같이 맞물렸다면 그 효과는 계속 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20여 차례에 걸쳤던 부동산 정책들은 결국에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도의 구멍을 찾아서 단기 차익을 노렸던 진짜 투기꾼들의 그런 그림자만 쫓으면서 공연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그 정책들 때문에 더 과열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수요나 공급 상황이나 아니면 주택 거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땜질식으로 계속 정책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헌법소원 제기하셨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냈던 헌법소원은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민생과도 제일 그 직결된 민생에 관련된 헌법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소원의 취지 역시 그 당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 많은 규제를 이렇게 소급 적용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에선 부진정 소급이라 하면서 이게 뭐 위헌적인 요소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진정 소급이라는 건 다룰 때는 정책의 신뢰성과 그리고 공익의 요 두 가지를 비견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 7.10이니까 1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 지났지요. 예.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땠습니까? 임대사업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호 이상이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거대한 그 분량이 말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전월세 시장마저 불안하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급 적용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현저히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신가요? 예, 그 임대 사업이라는 업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다시피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피해로 돌아올 것인지 아예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본인이 말소된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 받게 된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현장 지자체라든지 뭐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정말 아비규환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는 이 주택 임대인들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이게 홍보랑 교육을 통해서 비단 지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정작 이 시장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임대인,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입법 과정이라든지 정책 수립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제일 그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예. 아마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고 짧게. 짧게는 이렇게 지금 특히나 이 주거라는 민생과 직결된 부분의 정책을 이렇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창엽 임대인 협회장이었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시 저녁 종합 뉴스 들으시고